자, 그러면은 우리 예고한 대로 수능과 현대시 1에서 6강까지 하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하면은 6강까지 못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5강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좀 천천히 이제 하면서 혹시 이제 되면 6강까지 하고 이제 안 되면은 5강까지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10작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페이지가 몇 쪽이냐? 77쪽에 있는 부터 현대시 이제 첫 번째 작품 그날이 오면부터 설명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날이라는 거는 이제 광복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고 그날이 오면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복법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자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틈이라도 트고 여기서는 삼각산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류법 아니면은 뭐 어차피 화류법 의인법 구분 안 하니까 의인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의인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까지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뒤집혀 용솟음을 친다. 이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삼각산 한강물은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의미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이거는 그날이 와서 그만큼 기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산 한강물과 같은 자연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이런 거 지금 그날이 오면은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면이 계속 반복되는 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라고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굳이 얘기하면 여기서 가정법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뭐 한다면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로의 인경은 종로에 있는 보신각 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새해 치는 그 종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종을 울린다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기쁨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기쁨을 표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들이받아서 울리면서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건 서리법이죠. 즉, 한이 없을 거다.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한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현재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한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표현, 굳이 얘기하면은, 어,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도 그날이 오기까지 희생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정신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거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이제 표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그날이 오면은이니까, 어찌 보면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리는 태도를 강조하는 게 1연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1연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자면, 1연에서는, 자, 정리하면, 이건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면, 간절한 소망. 이제 2연부터는 그날이 온 그 상태와 관련된, 광복이 이미 온 상태와 관련된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 광복이 온 것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파트가 2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5 여기서 이제 영탄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날이 와서 반복법 있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고, 자, 육도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자, 여기서 이제 육도라는 건 이제 경복궁 앞에 관리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궁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궁궐의 큰 길이 있는 곳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자, 울며 뛰며. 여기서 이제 울며를 체크 잘해야 돼. 이거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자, 그 다음,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좀 근데 이건 약간 고어 느낌이 납니다, 이 시가.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울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행렬은 바로 광복을 맞이하는 행렬이 되겠죠. 광복을 맞이한 기쁨의 행렬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 위에처럼 과장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지. 근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기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희생 정신이 여기에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 똑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우렁찬 그 소리는 광복이 온 것에 대한 기쁨의 소리죠. 기쁨의 소리.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 위에 아까 종소리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북소리죠. 이 모두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청각적 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청각적 심상. 그리고 정리해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 듣기만 하면 아직 안 왔어 근데 듣기만 하면 가정법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여기서 거꾸러진다는 거는 죽어도 나는 눈을 감겠소이다. 이거랑 비슷한 뜻이 일연에 무슨 한이 나무 오리가랑 같은 뜻입니다. 즉 나는 더 이상 한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미련이 없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날이 오면 해석이 끝이 납니다. 자, 요게 이제 주제는 그럼 당연하게도 광복에 대한 소망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산상의 노래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의 노래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산상, 산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제목의 뜻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상, 장소예요. 노래. 현재 화자가 부르고 있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 자, 그러면 이제 1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높으디 높은 산마루. 여기 산에 있네요. 자, 근데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자, 여기는 비교. 기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 간구는 간절히 구하며 울어왔는가. 자, 지금까지 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또는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화자는 울어왔다. 울고 있었다. 그럼 왜 울고 있었느냐? 당연하게도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냐? 연결하면 긴 밤이 지속됐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무엇을 체크를 잘 해놔야겠죠? 네, 이 무엇은 뭐냐면은 광복을 의미한다. 요거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 또 영판법 나옵니다. 영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자, 긴밤이랑 이 아침이 서로 시간적 대조가 걸린다는 사실을 꼭 체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긴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아침, 다른 말로 바꾸면, 시련과 고통이 끝난 시간. 그러면 왼쪽 기준, 광복을 기다리면서 긴 밤에 울었으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광복 이후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시들은 핏줄에 굽이굽이로 하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자, 이게 위에 거랑 연결되죠. 종소리. 자, 그러면은 저 위에는 물론 화자가 직접 머리를 들이받아서 내는 종소리지만 여기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똑같이 활용됩니다. 가작품이랑. 그리고 이 청각적 심상은 또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뭐 굳이 얘기하면 긍정적 의미, 뭐 희망, 광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청각적 심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다. 그러면은 가랑 이걸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눈 감는다는 건
내가 눈 감아도 아름다운 하늘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작품이랑 연계해서 해석하면 이거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 괜찮다. 왜? 광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되는데, 요거는 가작품이랑 같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지, 보통은 꽃다운 하늘이 왔다가 더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작품 혼자 따로 나오면. 그래서 꽃다운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 시간적으로는 지금 아침 하늘이다. 그래서 광복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 영혼의 촛불로,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의 촛불은, 자, 아까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이거는, 아유, 잘못 하면 안 되지. 자, 이거랑 반대되는 긴 밤. 그럼 이제 이거, 긴 밤을 견뎌내는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저항정신, 요걸 의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런 의지와 저항정신으로 어둠 속에, 내가 버텨왔는데, 그 촛불로 어둠 속에 나오잖아? 네, 시련과 고통. 어둠 속에 날에는 날개입니다. 날개 떨던 샛별들아, 도노법, 숨으라, 명령형 어미. 자,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샛별아, 숨으라는. 일단 첫 번째, 아침이 왔기 때문에 그 샛별이 고통이 끝났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그럼 이 희망의 시간이 됐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뜻은 과거의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촛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샛별에 대한 어떤 연민, 그들을 위한 나의 도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학교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기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환히 트이는 이마 위. 그러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침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형상화했구나. 환희라는 표현에서 떠오른 햇살, 아침이죠.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자, 여기서 화자의 소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루어짐.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게요. 이 10월 상달이라는 거는 뭐 굳이 얘기하면은 양력으로 추석 뭐 아니면은 가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계절의 마음처럼 나도 지금 현재 마음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주면 되고요. 이 문장은. 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았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어둠 속에서 이제 아침으로 시간이 변화했, 상황이 변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자, 삶에 의욕이 생긴다. 의욕이 생긴다. 자, 그럼 우리 제목이 산상의 노래였으니까 이제 슬슬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래 잊었던. 이 오래 언제 잊었겠냐면은 아마도 어둠 속에서 잊었겠다. 시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자,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들. 자, 포인트. 즐거이. 자, 아까 피가 돌아. 아침이 돼서 이거랑 다 연결되죠?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나왔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노래 부르는 것이 바로 희망과 어떤 즐거운 삶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어떤 소망이 충족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연결지어서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명령어 의미가 사용되었고 사양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거절하라는 거야. 거절. 다른 말로 하면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 세 존재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해라. 라는 뜻으로서 이 부분을 해석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자, 그러면은 공간은 똑같습니다. 공간은 아까
동일이에요, 1년이랑. 하지만 바뀐 것은 시간이 변화했죠. 밤에서 아침으로.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그 산마루에, 그리고 기대 서 있지 않습니다.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습니다. 반대되는 거죠? 기대어 서서랑. 그러면 맑은 바람 속에는 이건 아침이고, 기대어 서서는 어둠. 밤이라는 걸 우리가 또 추론을 해서 대조를 걸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럼 뭐가 없어? 어둠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홀로예요, 홀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이제 노래에도 어떤 하나의 소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이 소망은 일련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아니, 소망이 다른 게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다르지. 무엇이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이 무엇은 이미 광복을 일련에서 추구했는데 광복이 왔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것은 굳이 설명하면 광복이 아니라 이후 더 밝은, 다시 말하면은 더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는 거. 뭐 내가 수업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통일된 조국에 대한 소망, 희망이다.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고,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화자의 정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는 슬프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쁘게 기다린다 또는 희망차게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무엇이 예전에 우리 수업 때 나갔던 기출문제에서도 다뤘다시피 이것은 일련의 무엇과는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은 아까 미래의 무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니까 이제 이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하면은 이제 현대시 1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중간중간 질문 생기면 질문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현대시 2번 아니, 문제는 안 풀 겁니다. 자, 이육사 황혼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육사 황혼은 이거부터 봐야겠죠. 제목, 황혼. 자, 황혼은 석양이 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요. 이 황혼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이육사의 특징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저항식, 독립 이런 요소를 좀 배제한 채로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제한 채 출제될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육사를 그냥 저항식이라고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육사는 시 있는 그 자체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골방에 지금 현재 화자가 있는 곳 골방입니다. 골방에 이 골은 골짜기 같은 거 할 때 그런 골의 의미라서 이거는 홀로 지금 살고 있는 방이야. 외로운 상황입니다. 펜을 열고 자, 이제 이 단절된 공간에서 개방된 공간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정성된 마음으로 자, 황혼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은 황혼의 그 빛이 골방으로 들어옵니다. 빛이 골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정성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화자는 황혼을 정성된 마음이라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이 황혼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되게 좋게 생각해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흰 갈매기는 우리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죠? 백구입니다. 백구.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근데 이거 백구라는 말을 내가 써놓고도 좀 후회스러운 거는 자연 친화랑은 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갈매기와 인간은 모두 외롭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동질감, 동질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사자성어로 바꾸면 이런 걸 공병상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화자의 정서가 외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에 상호나 또 나옵니다. 도노법. 요거는 아까 환상의 노래에 샛별아랑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그러면 이것도 명령의 어미가 사용되지만 자, 중요한 거는 황혼이 진짜로 힘껏 내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실제적으로는 황혼의 그 햇빛이 더 골방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죠. 이걸 통해 계속 알 수 있는 건, 아, 화자는 황혼을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춰 보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뜨거운 입술을 맞춰 보련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화자가 황혼과 뜨거운 입술 맞춰 보면서 이 둘은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뜨거운 입술을 맞추어 보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네 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자, 여기서 일단 항온에게 어찌 보면 부탁이자 명령을 하고 있죠. 이거를 사용 설명서에서는 촉구한다 이런 표현 쓰던데 너무 표현이 어렵고 자, 보내달라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우리가 파생되고 있는 황혼의 역할을 이해해야 됩니다. 황혼은 화자의 뜨거운 입술을 대신 전하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매개체.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12성자에 자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누구냐? 일단 별들 하나, 두 번째 수녀. 이 수녀는 여기 그거겠죠? 뭐라고 해야 돼? 신부님, 수녀님 할 때 그 수녀님. 수인들, 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의지가지 없는, 즉,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즉,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썼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떨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그 별들과 수녀들과 수인들은 모두 의지할 곳이 없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뜨거운 입술을 전달하는 이유는 이 대상들을 위해서 화자는 보내고 싶은 겁니다. 위로와 위안을. 이런 거를 우리는 그 대상들을 불쌍히 본다, 연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상들을 향한 연민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어찌 보면 반복이면서도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열거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법 기준.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녹음 속 팔소는 토인, 토인은 흑인들, 상호나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상원의 품 안에 안기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여기에 추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 지구의 반쪽.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떠 있는 쪽.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의 반은 해가 안 떠 있는 밤이고 지구의 반은 해가 떠 있는 낮이 되겠지? 그래서 해가 떠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만이라도, 근데 이제 지구 전체가 보통 해가 떠 있진 않으니까, 해가 떠 있는 그 장소들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여기서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 대상들을 위해서 내가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자, 여기서 아늑이라는 거는 편안하다는 거죠? 당연히 황혼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황혼아, 내일도 더 푸른 것을 걷게 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황혼은 내일도 올 것임을 화자는 예측 또는 기대하고 있죠. 그 다음,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일단, 암암이 사라진다는 건 주어가 황혼입니다. 황혼이, 암암이 사라지기는 시냇물 소리와도 비슷해서 비유적 표현, 비교법이죠. 한 번 식어지면, 한 번 식어진다는 거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을 모르나 보다. 그럼 여기서,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는, 자, 내가 여기에 올 것임을 기대라고 했지, 올 것임을 확신한다, 뭐 이런 표현 안 썼죠? 다시 말하면, 상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과,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상훈이 떠나가 버려서 나는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아까 이육사가 저항시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말 자체가 시에는 안 써 있더라도 저 황후는 그러니까 이 존재들 열거하고 있는 이 5명의 존재들이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에 고통받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육사 선생님은 상원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과 뭐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그 아이들 아니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 대상들 5명의 대상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화자의 심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뭔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제강점기의 저항 정신을 여기에 녹여놨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저 5 존재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시대 현실 속에 소외된 존재들을 우리 황혼이 구분하는 게 아니고 포용한다는 포용 정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서 시냇물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긴 하지만 이건 기쁜 청각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첫 번째 작품의 가나 작품 같은 경우는 종소리 이런 거 다 기쁜 소리였는데 여기는 어떤 허무한 또는 쓸쓸한 소리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는 것도 나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애꽃입니다. 성애꽃. 자, 이것도 제목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성애라는 건 뭐냐면 겨울에 그 창문이나 아니면 유리에 생기는 얼음이야, 얼음. 이건 그냥 성애라고 해, 성애. 근데 왜 제목이 성애꽃이냐? 왜냐면 화자는 이것에 대해서 예찬적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성의 꽃이라고 어찌 보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억한 채로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자, 새벽 시내 버스는 사창이 시간적 그래도 배경 체크해놔야겠죠? 왜냐하면 황혼이랑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황혼은 저녁 해질 무렵이고 나작품은 이제 막 해가 뜨거나 아니면 뜨기 직전인 상황, 새벽이다라는 거 이제 알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사창의 웬 찬란한 시장, 요게 성의꽃이에요. 자, 성의꽃. 엄밀히 말하면 성애죠. 하고 달린다. 엄동혹한일수록 천연이 피는, 천연이라는 거는 생생하게. 자, 그리고 엄동혹한은 여기서 시련과 고난이 깊을수록. 이거는, 생생하게라고 할게요. 피는 성애꽃. 자, 그러면 이거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하지. 과학적으로 버스 안과 버스 밖이 온도 차이가 극심하면 버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입김, 그러니까 수증기 같은 걸 내뿜어가지고 더 성애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과학적인 거. 근데 이제 문학적으로는 시련과 고난이 심할수록 더 이 성애꽃, 아름다운 이 성애가 많이 생긴다. 근데 이 성애꽃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게. 이게 민중의 어떤 생명력,
치열한 삶의 의지, 이런 걸 의미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게. 성의꽃을 왜 예찬하냐면, 여기다 쓰면 되겠다, 그냥. 자, 성의꽃은 민중의 생명력.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시련과 고난이 심해도 민중은 죽지 않는다. 또는 민중의 어떤 삶을 향한 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네, 겨울이 추우면은 그만큼 민중의 생명력은 역설적으로 강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자,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이 아니고 어제야.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이 평범한 민중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입김과 숨결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 되겠죠, 삶.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여기서 이제 은밀히 만나는 입김과 숨결이 함께 서로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 존재들이 함께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즉, 이 공동체들이 함께 어려움, 시련을 겪고 있어.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서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낼 수 있죠. 화자는 성의 꽃을 예찬합니다. 근데 진짜로 얼음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여기에 숨은 뜻이 있죠? 바로 민중의 생명력. 생명력 여기서네. 생명력. 뜻이 생겼어. 민중의 생명력. 또는 민중의 어떤 삶의 의지. 삶의 의지. 이것을 화자는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무슨 전람회는 이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온 듯 비교적 표현. 다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거 저거죠. 실제로 진짜 꽃잎파리가 있는 게 아니지 꽃잎파리처럼 화자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성애를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답게 느낍니다. 느낌. 자, 차가운 아름다움. 요거 이제 또 표현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역설법이죠. 자, 이제 이게 역설법인 거에 대해서 또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설명하면은 이 차가운 아름다움은 저겁니다. 아름다운데, 이 차가운은 아까 엄동훅한, 즉 고통의 삶을 의미하잖아. 즉,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역설, 모순 형용의 역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반대되는 뜻인데,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럼 다시 어떤 아름다움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아름다움은 시련을 견디는 민중에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자, 한숨을 쉬는 이유는 뭐 당연히 알겠지만 고통을 받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굳이 얘기하면 고되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요것만 쓸까? 요것만 쓸게요.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이거는 이제 삶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정열적으로 내가 살아남겠다,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고, 표현법으로는 유사한 동사구조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일 없이라는 거는 뭐 힘없이 아니면은, 그냥 힘없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다. 힘없이. 그리고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을 한 입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의꽃을 만진 거죠? 입김과 손가락으로 성의꽃을 만진 겁니다.
그래서 성액꽃과 교감하고 있죠. 그리고 이마를 대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지. 굉장히 성액꽃에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심리적 거리가 없거나 매우 가깝다는 것. 가깝.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자,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일단 어쨌든 유리창이잖아. 지금 성의꽃이 피려면 그 유리창에 푸석한 얼굴이 보인대. 이거는 화자 자신의 얼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두 번째는 친구의 얼굴을 연상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연상이라는 건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친구 얼굴 갑자기 왜 떠올리느냐? 왜냐하면은 함께 오랫동안 길을 걸었대. 즉 여기서는 이런 표현인 거야. 시련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는데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친구는 현재 뭐 예를 들면 갇혀 있는 거죠. 즉 이 친구는 어떤 그 사회적 제약이 가해졌고요. 뭐 예를 들면 감옥을 갔고요. 그것 때문에 친구를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슬픔 역시 화자가 가지고 있다. 만날 수 없음. 이렇게 성의꽃 마지막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회적 제약이라 함은 자유가 박탈되거나 자유가 억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바로 군부 독재 시기다. 네,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대통령 되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 물론 이제 투표로 이제 돼야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군인이 뭐 예를 들면 통행금지 만들고, 그다음에 뭐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면은 그거는 문학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군부 독재는 자유 억압의 차원에서, 오, 누구가 어땠다? 잠시만, 튕겼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군부 독재는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성의꽃 끝내면 되겠습니다. 성의꽃 끝.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지용의 불사조 포트 페이지 83쪽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사조는 뭐 다들 알다시피 안 죽는 거 말하는 거잖아. 안 죽는 새. 자, 그럼 그 안 죽는 새가 뭐냐? 얘예요, 얘. 얘. 그리고 비애. 비애라는 건 슬픔인데 슬픔을 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가 표현이 됩니다. 일단 1번 의인화, 의인법. 그다음 두 번째 추상적 관념이죠. 슬픔이라는 건.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추상적 관념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상적 관념은 감각할 수 없는 것, 구체화는 감각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바꿔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감각, 다시 말하면은 뭐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사람처럼 불러가지고 오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바꿨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양할 수도 없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모양이 없다는 거지. 모양이 없다. 당연하죠. 슬픔이 모양이 없지.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즉,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즉, 화자는 늘 슬픔을 느끼고 있다. 라고 우리가 여기 연결해 주면 되고요.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자, 이거 은유법입니다. A는 B이다.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자, 박힌 화살도 그렇고, 날지 않는 새도 그렇고, 그런 말로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나는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 즉 항상 슬프다. 또는 항상 슬픔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자, 됐죠? 그 다음, 약간 버벅거리는데? 왜 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다음에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슬픔을 지금 아웃, 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슬픔을 어딘가로 보내지 못한다. 이런 말로 하면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렉 걸린다. 됐다. 자, 다음.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라고 돼 있는데, 행복은 이제 당연히 기회와 슬픔과 대비되겠죠. 그래서 행복도 그럼 여기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이자 의인화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잘 이해해보면 행복이 너를 싫어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화자는 항상 기회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화자에게는 어떻다는 거야? 행복이 오지 않고 있다. 왜? 행복은 비애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이렇게 돼 있는데, 심장을 차지했다는 거는 당연하게도 아까 말했던 나의 가장 안, 나의 가장 안, 가장 가운데, 가장 중심을 뒤에 너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55 영탄, 여기 뭐 느낌표도 있죠? 느낌표 55 감탄사, 나의 신부. 여기서 말하는 신부라는 거는 이제 옛날 기준 동반자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헤어질 수 없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받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받았다라는 표현이 창이랑 연결되는 거 보이죠? 물론 웃음을 닫았다도 연결이 되지만, 그러면 다시 슬픔을 위해서 나는 일단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고독 속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웃음을 닫았다는 건 아까 위에 행복이 오지 않는다랑 연결되겠죠. 즉, 나는 슬픔을 위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진짜 위해인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슬픔으로 인해 나에게는 밖으로와의 어떤 소통이 없고, 그 다음에 웃음이나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딱 정리를 하면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그러니까 화자는 청춘과 함께 늘 비에 슬픔을 가졌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너는 죽었대.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애가 어느 날 끝이 났어. 슬픔이 끝이 남. 오, 그럼 좋은 일인가? 근데 이제 우리는 제목을 생각해야 돼. 자, 그러나 너를 묻은 아무 성문도, 성문이라는 거는 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무덤이나 비석 같은 거로 상징화하면 되겠습니다. 보지 못했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아직 너 안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나오죠? 스사로, 스스로,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그러니까 죽긴 죽었었는데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오 비에, 이건 화류법이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슬픔은 일단 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성이죠. 그리고 동시에 순환성,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걸 드러내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화자는 이해와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이해와 화자의 숙명적 관계다. 그런 말로 바꾸면 운명적 관계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불사조입니다. 죽더라도 금방 다시 되살아나서 나를 슬프게 만드는 내 마음 안의 슬픔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작품은 이제 꽃입니다. 꽃이. 자, 보통 문학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꽃씨, 자, 씨앗이죠? 요것과, 아, 씨앗도 중요하지만, 씨앗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과, 그 다음에 꽃, 요 두 가지 요소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자연물이란 말이지.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날. 가을날도 많이 상징화, 설명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자, 그 다음에, 뭐,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결실을 맺는 계절, 동시에 소멸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특성을. 성숙하고, 결실을 맺고, 소멸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자, 빈손.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사라져 있죠?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곳에 받아든 작은 두둥장, 꽃씨, 씨앗 열매, 하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동결하여 이런 표현 씁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아까 내가 오른쪽 위에 꽃 써놨잖아? 꽃이 피고 져야 꽃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지? 밑에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꽃이 상징하는 바를 알아두면 좋겠고, 꽃은 아름다움이자 어떤 전성기 같은 거죠. 그 찬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이제 열매가 온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잎이며 꽃이며 반복 열거 찬란한 빛깔. 찬란한 빛깔은 그러면은 가을보다 그 이전 아름다웠던 시절을 의미하겠죠? 아름다운 시절. 다 사라진 다음이 중요하지? 그 이후에 소멸한 이후 오직 하늘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자, 여기서 모여드는 네, 응집이 됐다는 겁니다. 압축이 됐다는 거죠. 이런 류의 시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단단한 고요라든지 이런 시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떤 아주 작은 응축된 하나의 그 모여있다 이런 표현들 자주 쓰기 때문에 문학에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이라는 건 가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가을의 특징은 그 찬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어떤 작은 하나의 압축되어 있는 계절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 설명서에 하나 써 있는 게, 이 명사용 종결이 여기 또 있잖아요? 가을에 시상을 집약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상을 집약 실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음, 빛나는 여름의 오후. 여기서는, 빛이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우리는 시각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잘 확인하고, 여기 이제 나옵니다. 시각의 확실한 포인트. 색채, 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사실은 얘도 붉은색이긴 하지. 붉은색, 붉은색. 그래서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여기서 하나의 무게는 바로 꽃입니다. 꽃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이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자연물들, 꽃과 여기다 쓸게. 꽃과 그다음 노을과 엄밀히 말하면 노을이 아니고 입김 그리고 꽃이라기보다는 이런 몸부림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꽃이라는 어떤 하나의 자연적 존재로 응축된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적어놔야 되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꽃씨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꽃씨의 생성 과정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 내용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이렇게 치열하게 생명력을 막 뿜뿜하면서 살아내야지만 어떤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비에 나오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비에 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슬프냐? 여기서 이 비에는 상실의 비해입니다. 뭘 상실했느냐? 여름의 생명력. 그래서 이 여름의 생명력을 모두 모아서 불태워 버리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소멸. 아까 말했지? 가을이 바로 소멸의 계절이다. 그래서 소멸한 이후에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뜰이라는 건 마당이에요, 마당. 마당이 넓어가는 가을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멸, 기움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또는 그것과 가까워진다는 인식이 여기 이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네,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자, 이것도 이제 역설적 표현이죠. 일단 내 마음이 여물어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오고요. 구체화. 자, 그 다음에 고이 여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빛나는 외로움에서는 빛나는 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고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설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아름답고 왜 외로우냐? 자, 아름다운 이유는 성숙하기 때문이고, 외로운 이유는 모든 것들을 비워, 소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빛나는 외로움은 연결됩니다. 꽃이랑. 그런 상태에서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여기서 이 꽃씨는 그러면 성숙을 상징하는 거죠. 성숙을 상징하는 요 자연물을 골라. 긴 기다림의 상변, 창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자, 이거 화려한 어젯날은 바로 과거. 계절로 비유하면 여름이죠. 요때 대화를 묻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화려한 어젯날이 뭐가 되기를 바라냐면 성숙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연결해 줘야 되냐면 과거의 삶에 대해서 화자가 성찰하면서 내가 더 성숙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은 꽃씨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연결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대화를 묻는다는 건 그러니까 꽃씨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꽃씨에게 말을 건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꽃씨에게 말을 건넨다. 꽃씨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꽃씨 내용 끝입니다. 자, 그 다음 파트에 발포도 잎사귀. 발포도 잎사귀는 여기서는 이제 소재의 명이 되겠죠? 뭐 미리 이제 체크해 놓자면은 일단은 여기에 달 여기 밑에 있다. 달,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잎사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순이 별에 우는 고풍한 뜰에 자, 여기서 이 순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남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호명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번호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벌레 우는 구풍한. 자, 구풍한이라는 거는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스런, 고즈넉한, 뜰은 아까 마당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 벌레가 우는 거는 벌레입니다, 벌레. 근데 아마도 이 벌레는 내가 보기엔 귀뚜라미류. 왜냐면 밤이거든. 근데 이건 몰라.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야.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자, 여기서는 또 직유법 활용되고 있고요. 이거 황혼이랑 비슷해요. 황혼은 황혼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건 달빛이 뜰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고즈넉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멋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의인법이죠? 그냥 고요히 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또 공감각적 심상이 등장합니다.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여기서 과일은 아마 밑에 포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포도보다 향그럽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달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향그럽다, 후각적 심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는 표현법적으로는 시각의 후각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 놓으면 되겠고요. 자,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밤. 오, 여기 이제 나왔네. 얘도 가을이네요. 자, 그러면은 동해바다 물처럼 이거 직유법이래요. 지금 가을밤이 굉장히 푸르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밤은 원래 검맣잖아요. 그래서 이건 달빛이 밝아서 그래. 밝아서 푸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핏빛 이런 거랑 연결한 것처럼 얘는 여기 색채 이미지 활용됐다는 거 우리 체크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러 지금 엔터 쳤죠?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에는 이제 달빛이 들어갑니다. 곱다라는 거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반복과 변수가 있죠. 약간 다르지.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포도가 달빛을 통해 성숙해가는 이미지. 요걸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포도가 달빛에 빛을 내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이제 이걸 읽으면 되고. 자, 그다음 또 순이 이름 부릅니다.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서 호젓하구나. 자, 여기서 호젓하다는 단어도 다른 작품에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고유하고 쓸쓸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이 쓸쓸함을 우리가 예를 들면 괴롭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어떤 진짜로 고유함의 고독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굳이 얘기하면 어떤 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서의 고독이지 이게 괴로움의 고독은 아니다. 라는 거를 따로 포인트로 잡아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면은 1연에서 그 도노법 나왔었죠? 여기 1연. 그리고 마지막 연에 또 도노법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연과 마지막 연이. 이거는 뭐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 이 작품은 수미상관을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수미상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뭐 굳이 얘기하면 1번. 이걸 통해서 그 형식적 통일감, 이걸 느끼게 해주고, 통일성. 두 번째로는 의미, 내용의 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이를 부르면서 네, 달빛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강조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 작품입니다. 아침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시간이 반대죠, 가랑. 얘는 아침입니다, 아침. 자, 불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이건 진짜로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화자의 상상인데, 자, 이거는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뭐, 솟아오르는 거니까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불참나무는 시적 대상이지. 아, 어차피 위에 안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럼 갑니다. 해만 뜨면 솟아오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불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자, 여기서 이제 늘 새롭게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아침이 올 때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로 태어남. 자,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불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솟아오른다에서는 그냥 화류법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무인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 다음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다 상상이에요.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여기서 이제 안 보이는 나라라는 거는 내가 고민해 봤거든. 근데 이런 뜻 같아. 요게 그 어떤 신비한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환상적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곳으로 간다. 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을 지어주면 조금 더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 이 표현 자체가. 라고 내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네 거리는 이제 사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자, 여기서 공간의 이동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공간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사자의 상상이죠. 왜냐면 굴참나무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 떠올라. 달 떠오른다는 거는 설레서 이런 뜻이죠. 새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자, 이거는 새의 심장을 쫓는다는 게 햇빛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들떴다는 뜻입니다. 햇빛을 받아 생명력이 넘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굴참나무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이제 2연부터는 그 굴참나무만큼 아이들의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이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여기도 상승 이미지. 상승 이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불참나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고요. 보리 붉은 막내까지도 킁킁킁. 이거는 이제 의성어입니다. 기침 소리예요.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지규. 진짜 이파리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빛을 토한다. 즉 햇빛을 이파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파리들이 뭐 반사하고 있다. 이게 더 정확한데 그냥 빛을 받고 있다라고 그냥 정의할게요. 햇빛을 이파리들이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잡목숲 뭐야? 소아는 잡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자, 이것도 진짜로 아이들이 공중으로 오르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들떠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지금 어때?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또는 그냥 아예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 나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자, 아까 말했지? 환상적인, 비현실적인 모습을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모습, 환상적 모습. 뭐, 모습이라기보단 분위기라고 할게요.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주어가 아이들이
그들은 봉다리처럼 혹은 꽁지 붉은 비둘기처럼. 자, 여기서는 이 그들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자, 지규. 지규. 그러면은 왜 갑자기 새 얘기하는지 알지? 아이들이 지금 상승, 날아올랐기 때문이야. 자, 더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의태어 날며 흘러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느끼는 존재들은 바로 생기가 넘치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굳이 얘기하면 제목이 아침이니까 아침이 오는 그 마을의 생생한 분위기랄까? 자,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마을. 다른 말로 하면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마을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를 왜 그럼 이 작가가 썼냐? 이 작가가 저기 그 만식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병에 걸렸거든.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아이들의 모습, 불타나온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아 부럽다 저런 그 생명력 이렇게 이제 이 시를 정했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 시는 좀 특이한 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문장 구조가 조금 엔터가 이상하게 쳐 있어. 빠져나가 하고 써야 되는데 빠져나가 공중을 오른다. 이렇게 엔터가 일제히 그리고 밑에 손을 벌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여기 나라로 간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행간 걸침이라는 거는 일부러 엔터를 치는 건데요. 그럼 일부러 엔터 치는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나라로 간다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1번 호흡의 속도를 늦춰서 속도를 늦춤. 그 다음에 화자가 말하고 싶은 식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행간 걸침을 이 작품 전반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이 작품에 행간관침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납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다. 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파트, 이제 5번 파트 얼른 해서 끝내고 이제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을. 자, 그러면은 이제 5강 교재 페이지는 89쪽에 생명에서랑 그다음에 이거 제목 뭐냐? 희망의 거처. 이거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에서 생명에서의 선은 글이란 뜻입니다. 글. 생명의 글이에요. 이 작품은 수능에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갑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라는 거는 독한 회의. 그 지독한 삶의 소유감. 다른 말로 하면은 의구심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삶의 회의감, 의구심이 드는데 내 지식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또한 나 역시도 삶의 애증. 이거는 이제 뭐 슬픔과 증오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게 원문을 내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떤 데에서는 또 사랑과 증오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복합적 감정이라고 합시다. 삶의 어떤 그 여러 감정들 다 짐지지 못하면은 다 내가 견뎌내지 못해서 병든 나무처럼 지기법이죠.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낍니다. 여기서는 생명이 괴로울 때 그럼 화자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나는 지금 현재 삶이 너무나 괴롭다. 자, 쉽게 죽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나는 오히려 더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갑니다. 자, 이 아라비아의 사막은 이제 미리 말해주면 여기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다른 말 바꾸면 여기는 삶이 없어요. 아, 삶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생명이 없음. 나는 가자. 그래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가 뭐냐면은 이제 아라비아의 사막입니다. 아라비아의 사막은 한 번 뜬 100일, 태양이 불사신 같이 자결하고, 불사신은 아까 그 불사조랑 연결되는 거죠? 지규고요. 태양이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아. 태양이 계속 떠 있음. 계속 떠 있고. 자결은 뜨거움을 쏟아내는 겁니다. 일체가, 모든 것이 모래 속의 사멸, 죽어서 소멸한 영겁, 영원한 세월의 허적, 허무와 정막 속에. 당연히 허무와 정막이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오직 알라의 신만이, 이 알라의 신도 알라의 신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생명이 없다는 뜻이야. 신만 존재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가 뭐냐면은, 어, 사막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냥 사막, 모래 언덕,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럼 알라의 신은 왜 여기서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알라의 신은 여기서 그 여러 삶의 고민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얘기하면 다루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알라의 신이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화자가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해. 자, 지금 화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설적 상황 설정이다. 역설적 설정이야. 요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생명이 없는 극한적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열렬한은 아주 이제 심각한 아주 그냥 확실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그치 고독 홀로가 연결되죠. 운명처럼 반드시 나. 자, 여기서 이 나가 중요합니다. 이 나는 진정한 본질적 자. 아까 생명이 부대낀다고 했잖아. 얘는 생명이 부대끼지 않는. 이제 얘기하면은 북한 회의가 없는 진정한 모습에 납니다. 진정한 모습에 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느낌표가 아니라 그 따옴표가 있는 게 중요해. 따옴표가 있는 나가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납니다. 하다가 바랍니다. 하다가 소망하는 세상. 자, 대면께 들지니. 대면이라는 거는 알 수 있다시피 나가 두 명이 되는 거죠. 자아 성찰을 하면 두 명이 되죠. 성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독의 공간에서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럼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는 건 이런 거지. 나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나의 근본. 그래서 나의 본질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체.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네. 나의 그 본질적인 그 굳이 얘기하면 뭐 어떤 초심을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다시 깨닫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가 더 위에 써 있는 어딨냐? 열사랑 같은 뜻이야. 그래서 회한 없는. 자, 회한이라는 거는 후회와 한판이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내가 백골을 쪼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 저기 죽음을 택하겠다는 뜻이야. 나 그러면은 생명을 찾지 못하면 죽음을 택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강한 의지로 나는 생명을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생명에서 내용이 끝이 나는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러면은 희망하는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오늘 수업의 마지막, 희망의 거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희망의 거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희망,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의 의지 같은 걸 드러내는 시입니다. 자, 얘는 이제 오히려 어려울 게 없던데. 자, 갑니다. 옥수수 때는, 자, 여기서는 뭐 굳이 얘기하면은 자연물 정도가 되겠죠? 옥수수 때를 보고 화자는 깨닫습니다. 화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줍니다.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자, 이거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인 자세를 여기서 읽어낼 수 있고요. 지금 어때요? 내 화면에서는 잘 보이긴 하는데. 아, 네. 자, 그 다음.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이게 이제 바로바로 네, 의지적 자세다.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허방으로 내딛는 저 뿌리처럼 자, 허방으로 내딛는 저 뿌리 이 위에 땅에 닿지 못할 헛발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마디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근성이죠, 근성. 아, 이거 중요한 자세지. 의지적 태도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옥수수 때는 근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비교. 근데 중요한 건 옥수수 때가 근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목을 때까지 울컥울컥. 목을 때라는 거는 우리 뭐야, 목젖. 이게 울컥울컥 한다는 거 뭐냐면은, 이제 울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 자, 부젓가락은 이제, 젓가락이죠, 말 그대로. 비교. 뿌리를 내밀어서 의지를 열심히 내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것이다 지금, 동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 법. 다음, 옥수수 밭 두둑에 저 버드나무. 자, 이제 버드나무 나옵니다. 얘도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데요. 또한이라고 나왔네.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자, 상처. 이 상처 속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다음 보면은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처를 주춧돌, 즉 새로운 삶의 바탕으로 삼는다. 즉 상처를 내가 의미 있게 어떤 성숙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상처를 성숙의 계기로 삼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둥을 세운다는 거는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떤 의지적 자세를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실제로 지붕이 아니고 실제로 들춧돌이 아니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은유입니다. 은유. 행란. 갑자기 그 정의 들어가네요. 정의.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오, 나오네. 자신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버팀목, 의지와 어떤 생명력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즉,
이런 의지적 존재들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교감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드러내면서, 네, 이 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부분이 바로 화자의 깨달음이 되겠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 버드나무랑 옥수수가 화자에게는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빼먹을 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일단 이 작품은 여기 처음부터 안 적었는데 의인법이 활용되고 있죠. 옥수수 때랑 버드나무 모두 의인법. 그다음에 뭐야, 여기 필경곡 없어졌어 갑자기. 그다음에 또 울컥울컥 여기에 음성 상징어 있죠. 요거를 까먹지 말고 잘 기록해 놓읍시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러면은 우리 수특 5번까지 오늘은 그러면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 내용은 편집해가지고 내가 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고 싶으면은 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